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마 마지막 아니면 한 번 더 찍어야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번에 딱 끝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랑 뭐 르네상스랑 뭐 이제 근대로 이제 넘어가는 가도기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르네상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부활, 재생이라는 뜻인데, 그럼 뭐가 재생이냐, 뭐가 부활이냐라고 했을 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가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너무나도 신 중심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근대로 넘어갈 때 다시 인간 중심 네, 문화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무지하고 그랬던 거에서 다시 이성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그때가 이제 근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계몽사상 이런 것도 봤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근본 정신이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신은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의 개성과 자유로운 정신을 탐구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요때 대표적인 인물이 페트라르카, 다음 보카치오, 데카메론이죠.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때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활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막 인간의 자유 그리고 뭐 존엄성 이런 것들 다시 인간 중심의 문화가 예술적으로 엄청나게 발현되던 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라면 알프스 이북은 조금 달랐어요. 알프스 이북은 여전히 이런 이탈리아랑은 도시가 번성하고 되게 부유하고 이런 느낌이랑 조금 달랐거든요. 여전히 부패한 교회 세력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부패한 교회 세력과 현실 비판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거, 다음 토머스 머의 유토피아 이런 것들. 유토피아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라는 얘기, 모순이다, 유토피아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되게 현실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 시대 때 우리 뭐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는데, 그러니까 요 시대 때 뭐 르네상스 일어나고 다시 이성을 되찾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발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 지동설을 입증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할파닌세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책을 막 찍어서 막 편찬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을 보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과학적인 부분, 사상적인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이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점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황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러면서 종교 개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교랑 신교의 다툼으로 종교 전쟁까지 발생을 하게 됐고, 뭐 30년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큰 전쟁으로 세계대전까지 거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작은 바로 그 성베드로 성당에서 팔고 있던 면제부라고 하는 거, 면벌부라고 하죠. 그래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거에 대한 이제 비판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당시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걸 성당 앞에 교회 정문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에 도전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도 사실 마틴 루터도 성직자 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교황보다는 성경 자체가 더 중요해. 바이블이 그냥 오직 진리야. 그래서 그것만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직 신앙과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정말 종교적으로 순수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에 도전을 하고 하면서 막 부딪히고 요게 발단이 돼서 종교전쟁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한편,
다른 지방에서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지방에서 예정설이란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게 좀 신기한 게 제가 뭐 수업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정설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어 라고 하지만 근데 누가 예정된지 모르고,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서 신에게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의 축적이랑, 그리고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정당화 시켜준 것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직업 윤리라고 하는 걸로 발달이 되고 결국은 자본주의까지 이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정설이라고 하는 게 부의 축적이나 이런 걸 정당화 시켜주는, 당시 나중에 등장하는 부르주아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요 수업 때는 얘기했는데,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도 뭐 종교개혁의 한 축이라고 보긴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이혼 문제로,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점점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교황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구교랑 신교, 칼뱅파, 뭐 루터파, 여러 가지 막 파들이 막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긴 없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저 대립을 하다가 종교 전쟁이 독일에서 시작이 되어서 국제전쟁까지 일어나고 30년 전쟁이 됐고요. 그 뒤로 베스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칼뱅파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더 확대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베스팔렌 조약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신교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요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유럽에서 새롭게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 있는 학로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의 입장에서 신학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향신료 이런 것들 아시아에서 다 구해왔고, 다음 비단, 이것도 이제 중국이죠. 네, 이런 아시아에서 다 구해왔던 이런 것들, 값비싼 동방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중해 무역에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에서 이슬람하고, 그리고 지중해 무역에서 가까운 이탈리아 상인들이 요 무역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지중해 무역에서 떨어져 있던 애들이 이베리아 반도 쪽에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었고, 그래서 이 얘들이 우리는 이 지중해 무역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너무나도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라고 해서 지중해를 거치지 않고 대서양으로 삥 돌아서 가는 항로를 개척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항로 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은 국가의 뭐 생존 문제랑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뭐 콜럼버스라든지 뭐 바스코다가마, 뭐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항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뭐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탈리아 사람인데도 스페인, 에스파냐가 엄청 지원을 해줘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끝까지 아메리카라고, 인도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아메리카로 진출했었고, 최초로 아프리카로 간 사람은 사실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사람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희망봉을 거쳐서, 그리고 캘리컷, 드디어 인도에 도착했던 새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젤란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뻔했는데
원주민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죽어서 마젤란은 죽었지만 그 일행이 결국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완성한 사람이 마젤란. 다음에 뭐 콜럼버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이 결과입니다. 일단 새로운 작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향신료, 뭐 당시 블랙 골드라고 했죠. 후추, 뭐 정향 이런 것들 향신료들이 굉장히 값비싼 건데 그게 들어오게 됐고, 다음 비단, 뭐 면직물, 아메리카를 통해서 설탕, 담배,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경제가 훨씬飛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발전을 좀 하게 되는데 요 은이나 뭐 금광이나 이런 것들 광산에서 막 이런 거 캐오면서 아메리카의 은이나 금이 되게 대량으로 유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가격 혁명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좋은 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다음에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의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에스파냐가 엄청나게 잘 나가서 막 무적함대, 스페인 무적함대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 축구팀 하면 맨날 스페인 무적함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에스파냐다. 다음 유럽의 뭐 상공업, 금융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막 주식회사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근대적인 기업도 생겨나고 유럽의 자본주의 발달의 발판을 마련한 게 요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식민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값싸게 아주 값싼 원료를 구해오고, 그리고 노예 노동을 통해서 아주 뭐 노예 노동은 거의 뭐 자본이 안 든다고 보면 되겠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노예 노동을 활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또 식민지에다가 또 약한 나라에 대파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식민지를 쥐어 짜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계속 자본을 늘리는, 그래서 유럽의 자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좀 발달하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뭐 나쁜 거 안 좋은 거 다 빼고 어쨌든 동서양의 만남이랑 문명의 교류가 확대된 건 맞고요. 뭐 물론 안 좋은 점이 더 컸다라고 보겠지만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 문명의 교류 확대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아시아랑 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고 원주민의 노동력 혹사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무역 이런 것들 너무나도 부작용이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 아메리카에 원래 있던 아스테카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잉카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럽에서 온 애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원주민들이 굉장히 학살도 많이 당하고, 물론 학살보다 실제로는 전염병, 유럽인이 가져왔던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고 없어지게 되니까 근데 노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데려온 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이제 흑인들을 데려온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 텐데, 옛날에는 절대왕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절대왕정이란 개념을 안 쓰고 제정 군사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뭐 절대군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권이 되게 엄청나게 강력해졌다,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것이 왕권 신수설. 사상적으로는 이 왕권, 강력한 왕권이 어디서 왔냐 했을 때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비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상비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관료제를 두면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래서 귀족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데 상비군과 관료제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당시 성장하고 있던 상공 시민층이랑 제휴를 하면서 이들에게 자치권도 주고 상업적으로 막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업을 엄청나게 부흥시키는데 그런 걸 중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 이 절대 군주들하고, 그러니까 왕권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상공업 시민층, 이런 사람들은 같이 결탁해서 윈윈으로 가는 형태였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귀족이나 뭐 기사나 이런 애들은, 영주나 이런 애들은 점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그래서 새롭게 지배층이 바뀌어가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배층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뭔가 주도하는 계층이 좀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 시민 세력,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중상주의라고 하는 걸 조금 봐두면 기본적인 투트랙이거든요. 한쪽은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는 거랑, 그리고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형태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해외에서 이제 값싸게 원료를 얻고, 그리고 상품을 또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 확보에 나섰던 거고, 식민지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이걸 착취를 하면서 수탈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본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는 이제 수입품에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해서 수입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출을 막 열심히 장려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중상주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런 상공업 시민층한테서 이제 세금이나 아니면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을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식민지 개척할 때 만들어진 뭐 일종의 주식회사 같은 개념으로 생겨났던 것이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름은 동인도 회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뭐 정부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식민지의 뭔가 총독 역할, 정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인도 회사였다. 뭐 무역도 하고, 근데 군대도 보유하고 있고, 되게 거의 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방 정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때 뭐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보고, 일단 그러면 서유럽의 절대주의랑 동유럽은 조금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가 요 절대주의, 그래서 제정 군사국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서유럽이 좀 더 전형적인 형태고, 동유럽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일단 서유럽에서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군주였고, 무적 함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관을 장악하고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을 하면서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영국이 뺏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고, 그래서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 막 식민지 개척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고요. 한편 내륙에서는 겁나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짐은 곧 국가이다 라고, 내 말이 곧 법이야, 거의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하면서 절대주의의 모범 국가를 만들었던 게 이제 프랑스고, 아주 유럽에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던 모범 국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엘리자베스 1세는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유럽의 제정 군사 국가 같은 경우는
군주 자체가 이제 계몽 군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몽사상 이런 군주 자체가 굉장히 깨어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 이 봉건적인 사회를 열심히 개혁하고 바꿔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군주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계몽 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삐오트르라고 하는데, 직접 서유럽의 막 기술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러 가서 직접 배워와서 막 전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유럽의 문화랑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걸 건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물론 수도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요 당시 때 수도로서 쓰였던 곳이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요. 그래서 상트는 세인트, 그러니까 성스러운 이란 것이고, 페테르라고 하는 건 자기입니다. 피터거든요. 삐오트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페테르, 성스러운 표트르의 성이란 뜻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어쨌든 자기 이름 따가지고 자기의 수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게 러시아 내에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거의 제2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엄청나게 운하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전쟁 끝나야 빨리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이 여자 황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도 추진하고 되게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다음에 프로이센은 되게 낯설 수 있는데, 나중에 이 프로이센이 중심이 돼서 결국 독일이 사실 지방 여러 정권으로 막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이센인데, 프로이센이 나중에 중심이 돼서 독일의 여러 지방을 다 통일하고 지금의 독일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해서 슐레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방을 차지하고 유럽의 신흥강국으로 성장시키고 막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 근대 과학이 막 발달해서 이때 뉴턴이 나왔는데, 이 뉴턴이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뭔가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단순히 그냥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법칙이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엄청나게 과학이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이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로 계몽사상인데, 계몽은 꿈에서 깨어난다, 우리가 되게 무지하고 비이성적이고 하던 그런 중세, 신중심의 사회에서 깨어나서 다시 인간의 이성을 되찾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계몽사상입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계몽사상은 이성에 의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는, 그래서 기존의 무지, 모르던 거, 그리고 미신,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 전통 이런 것들을 없애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독립혁명,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게 계몽사상입니다. 그래서 계몽사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랑 당시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던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이 사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해서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딱 3명 기억하면 됩니다. 한 명이 존 홉스라는 사람, 다음에 존 로크라는 사람, 그리고 J.J. 루소,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을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홉스 같은 경우는 시기가 가장 빨랐던 인물이고, 그리고 절대 왕정 국가, 그러니까 이 제정 군사 국가가 왕권이 엄청나게 강력할 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라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 사람은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걸 어디에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가지고 생각이 조금 달랐는데, 홉스 같은 경우는 군주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홉스가 생각했을 때
자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가 약육강식, 이거 서로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누군가가 개인에게 그냥 맡겨두면 안 되고, 강력한 군주에게 맡겨서 군주가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질서를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주 주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홉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뭐 군주론 같은 그런 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류하려면 나중에, 훨씬 나중에 좀 더 커서 책을 한번, 군주론도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홉스에 대해서도, 사상에 대해서, 리바이어던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렵죠? 네, 일단 군주 조건론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다음에 로크랑 존 로크랑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는 둘 다 뭐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건 똑같은데, 이 주권이 이제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홉스랑은 조금 이제 성격을 달리하는 거고.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홉스는 군주주권론, 그리고 국민주권론은 로크랑 루소인데, 근데 요것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일단 루소부터 먼저 보자면, 루소 같은 경우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건 주인된 권리, 말 그대로 주인된 권리인데 누구한테 내가 줄 수 있느냐 해서, 이건 주권은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정치, 직접 민주 정치를 얘기했던 사람이 이 루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는 직접까지는 아니고 맡겨두고 주권을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정부나 뭐 국가나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했을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권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막 이렇게 막 혁명이 이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홉스, 그리고 로크, 그다음 루소, 이렇게 세 명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계약론. 요거는 상식입니다. 상식이라서 꼭 기억해 두시고, 일단 우리 요까지 하면 우리 수업 끝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